오늘 제123회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주제는 환자와 함께하는 공유 의사결정, 방광암, 요로 상피 세포암입니다. 먼저 올바른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해 주실 아우름 케어 매니지먼트 오봉근 대표님을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봉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치료 함께 결정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료실에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말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조금 쉬운 길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어머니 아버님 계세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보통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나오고 약들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예,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에 근거해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공유 의사결정이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판단은 여전히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길로 가고 있고 현재 어디쯤 있다. 환자로서의 상태가 이렇고 이제 다음 가야 되는 길은 이런 길인데 글로 가면은 이런 도착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의사 선생님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꼭 의료진은 치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몸 상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는 어머니 아버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증상, 불편함, 그리고 사실 내 일상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반려견이랑 산책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 화장실은 내 힘으로 가는 거를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바람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장 걱정되는 점 또는 현실적인 고민들,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좀 약값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병원에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또한 오늘의 질문, 미리 적어온 질문이 진료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아까 많이 오셨다라고 손 드셨어요. 환자의 보호자분들. 보호자분들은 든든한 비서실장이 좀 되어주십시오. 사실은 여전히 환자가 주인공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역할은 일단 제일 중요한 환자보다 먼저 답하거나 말을 끊거나 환자보다 먼저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환자가 이해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거 질문을 정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상 관찰하고 환자가 원하는 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거를 해 주시면은 보호자의 사랑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진료실 가기 전에 5가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힘든 거, 뭐가 가장 힘들다. 두 번째로는 가장 지키고 싶은 일상이 뭐다. 가장 걱정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담아주십시오. 현실적인 걱정, 비용이라든가 병원 방문 횟수,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꼭 물어볼 질문이 있다면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치료 중에는 이건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 절대 참지 마시고 꼭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나 여러분들 컨디션 변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치료의 여정,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치료가 내 삶에 적합한지를 함께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7가지 제가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제 상태는 어떤가요? 가능한 치료 선택지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선택지가 있다면 그 장단점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내가 바로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치료 효과는 언제쯤 확인하나요? 오늘 결정해야 되나요? 혹시나 선택지를 주시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시간이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를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질문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좀 조리 있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할 수 있게끔 메모를 해가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결국 치료의 종착역인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거. 좋은 환자는 조용히 참는 환자가 아니래요. 내 몸의 변화,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나의 인생, 이거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좋은 치료의 출발점이고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권민석 교수님 앞에 모시고 요로 상피 세포암 그리고 방광암에 대한 치료 그리고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제 교수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권민석입니다. 방광암 치료 과정 및 공유 의사 결정의 이해. 앞서 이제 공유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따라서 가고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은 많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고, 저 역시도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지 그런 분들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광암 치료에는 왜 이런 게 더 중요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 방광암은 치료 과정이 좀 다양합니다. 단계가 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실 초기, 0기, 1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비뇨의학과에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소변 볼 때 뭐 혈뇨가 나오거나 불편한 게 있어서 병원을 가시고, 거기서 방광경이라는 내시경 같은 검사인데, 이제 요도로 들어가서 방광 안에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시경으로 긁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얕은 층에 있을 때, 아직 깊지 않을 때는 겉에서 이렇게 긁어내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간격으로 보면서 생기면 또 긁어내고 또 긁어내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깊은 층, 이게 방광도 이제 주머니 같은 건데, 얘네가 움직이려면 안에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 근육층을 넘어갔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층을 넘어가면 이때는 긁어내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육까지 다 긁어내면 너무 깊게 뚫려가지고 방광이 이제 찢어지는 일이 생겨서 그렇게까지 긁어낼 수는 없고,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 보통 방광을 떼는 수술을 하거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방광을 떼면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연세나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고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항암 치료하고 방광 떼는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전이가 생기거나 또 주변으로 퍼져서 재발하고 이런 분들은 이때는 이제 뭔가 항암 치료만 하고 지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은 이 단계 다 건너뛰고 처음부터 전이로 발견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만 떼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온 몸에 다 이제 암이 조금씩은 있는 상태라 항암 치료만 하고 지내야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연령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방광경으로 하는 시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 달라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 치료 결정 시에 의료진 설명과 환자 의견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시기별로 적용되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그 치료 방법, 치료제의 효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할 때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이거 먹으면 낫는 거냐? 얼마만큼 좋아지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항암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러면 이 항암제라는 게 또 쓰고 몇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재발되면 또 쓰고 다른 약으로 바꾸고 이런 여러 경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치료에 대한 계획도 궁금하실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이 좋다라는데 과연 한 명의 의사 선생님의 얘기만 들어도 되나? 이게 얼마큼 효과가 좋나 입증이 된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다. 이거는 아주 강한 정도로 권고되는 치료다. 이거는 중간 정도로 권고되는 치료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치료 방법이 그러면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로 권고되고 있는 중요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특징은 어떠한가? 사실은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암이 어디까지 전이돼 있어요? 폐에 가 있어요? 뭐 주변 인프절에만 있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당연히 궁금하고, 그러면 그 다음 CT 때는 그 전이 부분이 줄었나요? 더 커졌나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또 조직 검사를 해서 나는 그럼 표적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요? 방광암에는 어떤 표적 항암제가 있나요?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실제로 내 검사 결과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를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의료진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환자분들 중에서 각자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나는 정말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올해만 넘기면 돼. 왜냐하면 올 가을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때 손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의료진도 치료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좀 더 강한 약을 적극적으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설정할 때 갈 길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가 잘 맞는가. 사실은 이거는 가치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A라는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 있더라도 받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 못 알아보고 누구 기억 못하고 이런 거는 못 견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인의 선호도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기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약의 선택이나 스케줄 또 용량도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현실적인 고민, 아까 말씀드린 치료비. 근데 이제 치료비는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약을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아직은 좀 비싸, 보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설명을 또 안 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막상 이게 이야기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하고 보호자분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호자분은 이 약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 해드리는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과 또 환자분은 이게 우리 자식들이 이거 부담될 텐데 이거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나도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가족끼리 조금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드리고 조금 하기도 하고요. 치료 방법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우리가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데 치료 효과가 좋은가, 부작용은 어떤가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고, 다음에 치료 이건 얼마큼 믿을 만한 내용들인가라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의료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의료진도 의학적 근거와 포함해서 환자분이 중시하는 것들을 가능한 좀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 치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일반론에 대한 얘기고 환자분 한 분 한 분들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 보니 진료받으시는 그 선생님,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암 치료는 크게 3가지 축이 있어요. 수술, 방사선, 항압. 이게 암을 직접 공격하는 치료입니다.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수술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뗄 수 없을 정도의 범위라면 다른 치료 방법을 같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방광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잘 듣는 편이라 치료 단계 중에 수술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방광을 보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만 받는 분도 전이가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강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면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원래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항암제 하면 떠올리는 그 주사 맞으면 못 먹고 토하고 머리 빠지는 약, 그게 이제 옛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입니다. 암이 빨리 자라니까 암이 제일 먼저 죽는데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도 같이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입이 헐고 설사하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불편한 정도. 근데 골수에서 우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증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표적 항암제라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 정상 세포에는 없는 암 세포에만 많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약이 고기만 들어가도록 만든 항암제예요. 이론적으로는 암세포만 100% 죽어야 되는데 물론 옆에 조금 정상 세포들이 살짝은 갖고 있어서 영향을 조금은 받습니다. 방광암에도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지금 나와서 사용하고 있고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면역 항암요법. 면역 항암제가 방광암에는 굉장히 잘 듣는 암이에요. 그래서 방광암의 면역 항암제를 수술하고도 쓰고 수술 끝나고도 쓰고 재발되고도 쓰고 여러 단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항암제랑 섞어서도 쓰고 표적 항암제랑 섞어서도 씁니다. 그래서 방광암의 치료는 다양해지고 있다.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치료가 복잡해질수록 고려할 사항이 많아져요. 의료진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도 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 이런 부분이 필요해를 같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 있다. 용어가 좀 아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로상피암은 이제 의학 용어예요. 사실은 의학 용어인데 왜 이렇게 쓰냐면 방광암은 다들 아세요. 방광암은 뭐 익숙한 용어죠. 근데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는 이제 방광이 있는데 원래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죠. 신장. 소변은 시시각각 만들어져서 여기로 관을 따라 내려옵니다. 신장부터 방광까지 가는 그 튜브 관이 요 관이에요. 소변이 가는 관이죠. 그리고 방광에 모이고 여기서 소변 볼 때 힘줘서 나오는 거는 요도라고 그래요. 요도. 요관, 요도. 위치가 좀 달라요. 그 중에서 콩팥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이는 구조를 신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우, 요관, 방광, 요도. 요게 이제 소변 지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요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은 또 요로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 통속이에요. 사실 세포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길이어가지고 방광암 치료제랑 요관, 신우 치료제가 같아요. 같은 약을 쓰고 사실은 위에 생기는 걸 우리가 상부 요로 상피암, 밑에는 하부 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광암은 조금 더 예후가 좋고 요관, 신우암이 빈도는 적은데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방광암이 90% 이상 주로 방광에 있고 드물게는 이쪽에 있는데 다 한 통속이다. 치료약은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방광암이 전이가 돼서 전신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현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옛날 약이라고 얘기했던 세포독성 항암제, 이게 이제 화학요법인데 백금 기반의 항암제가 잘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항암제랑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 플라틴이 백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쓰는 항암제를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 치료죠. 요거를 치료를 하다가 잘 듣는 환자는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면 막 손발 저리고 해서 보통 한 2-3개월 정도 하시고 아벨루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아까 이제 암 면역을 올려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표적 항암제라는 게 이제 나와서 요거는 항체 약물 복합체라는 신약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방광암에 넥틴이라고 하는 어떤 방광암에만 많이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표적이 돼서 이 약을 넣어주면 거기에 붙는 항체가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항체는 끝에 항암제를 조금 달고 가가지고 그 암세포에다가 항암제를 늘어놔요. 그런 개념의 약입니다. 그래서 방광암에 항암제가 많이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을 쓰고 있다. 거기에다가 원래 면역 항암제가 잘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펜브롤리즈마비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같이 쓰는 요법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요건 아직은 보험은 안 됐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섞어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면역 항암제를 섞어서 쓰는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질병이 진행하면 결국 여기 있는 약들의 순서를 좀 달리해서 쓰는 건데 일단 1차 약에 대한 내용들 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스마트 폭탄 같은 약이 요거예요. 엠폴투마 베도틴이라고 해서 아까 항체라고 하는 약이 이런 표적에 가서 달라붙는 유도하는 약 그리고 거기에 항암제가 달려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요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3주가 한 세트, 한 사이클이 돼서 반복이 되는데 첫째 날 맞고 일주일 뒤에 또 맞고 첫째 날은 약 2개 다 맞고 그 다음 주에는 약 1개만 맞고 이렇게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그러면 3주마다 이제 외래를 가서 피 검사를 하고 환자가 괜찮은지 보고 다음 사이클을 갈지 말지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통은 2-3달마다 우리가 CT를 찍어서 암이 줄었는지 체크를 해요. 그럼 3주가 한 세트니까 뭐 2번 하면 6주, 한 달 반, 3번 하면 9주, 2달 정도에서 대개 2사이클, 3사이클마다 CT를 찍어서 약이 잘 듣는지 알아야 계속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방광암 치료제 또는 다른 표적 항암제가 있는 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원래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사기인 방광암 환자의 생존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고 거의 50% 정도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개월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사실은 표적 항암제 부작용이 적은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말초 감강 심경병증 이게 뭐냐면 손발 저린 게 된 게 심해요. 꼭 찬물에 담갔을 때 손 시린 것 같은 거.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한데 젓가락질을 못해 나중에 단추를 못 잠그고 균형을 잘 못 잡고 그 이유는 여기에 달려있는 항암제가 계속 몸에 누적돼서 신경에 가서 작용을 해서 신경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쓰면 거의 대부분 생기는 편이고요. 피부 발진이 많이 생겨요. 아까 그 표적이 원래 방광암에 제일 많은데 피부에도 많아요. 그래서 발진, 가려움증 이런 게 좀 많은 약입니다. 근데 효과는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작용이 좀 있어도 비싸더라도 효과 있는 약을 쓰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약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발저림, 감각 이상, 통증 진짜 나중에 심한 경우에 혼자 옷을 못 입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식사하기, 옷 입기, 씻기, 양치질 이런 거 안 되니까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백금계 항암제 이건 이제 많이 쓰는 약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4번에서 6번 사이클, 이것도 3주 사이클로 하는 거예요. 3주마다 2번 맞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4번에서 6번, 그러니까 3, 4, 12, 12주에서 18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계속 쓰면 이것도 손발저림 생기고 입 헐고 설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4번 하나 6번 하나 비슷하다라는 연구도 있고 6번 이상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면역 항암제는 좀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서 그것만 유지한다.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요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를 계속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유지를 하다가 나빠지면 다른 약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스꺼고 토하는 그런 옛날 약을 쓰는 기간을 좀 줄이면서도 다 뭐라도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안한 겁니다. 이 약의 장점은 초반에 하고 그 유지요법 할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다니세요. 2주마다 맞는 약인데
나중에 안정되면 저는 6주에 한 번 진료 보고 환자분은 2주마다 와서 투약하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부작용들이 있어요. 뭐 필요, 자가 면역성, 뭐 갑상선증, 가려움증, 뭐 당뇨 뭐 이런 거 생기는 분들이 있고 드물게 폐렴이나 설사 이런 거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 아까 말씀드린 빈혈, 백혈구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전체적인 비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젬시타벤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에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처음부터 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이것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사이클까지는 요 세 가지 약을 다 쓰고 나중에 다른 종류의 면역 항암제만 유지한다. 이것도 괜찮은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그런 생존 기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방광암 치료의 방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항암 치료만 해도 치료제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데 부작용, 효과, 비용, 각각의 특성이 다양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환자분들, 치료받는 보호자분들 다 필요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치료 중에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흔하게 생기는지 또 일상생활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비슷한 치료제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2달밖에 못 써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처음부터 상의를 하거나 그때 다시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치료 선택제 이거는 사실 환자분마다의 상황이 좀 달라요. 요즘은 조직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그래서 표적이 있는지 검사해서 그 표적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옵션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유전자가 나와서 임상시험 신약을 써볼 수 있기도 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인 부분들을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먼저 권민석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광암이 재발률이 높은 암이라던데 그러면 1차 치료를 선택할 때 이 3차 치료까지 미리 고려해서 혹시 치료제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방광암도 시기별로 좀 다른데 이 재발률이 높은 부분에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근육층을 침범하기 전에 방광경으로 긁어내는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방광을 전체를 떼지 않고 부분만 긁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도 비슷한 씨앗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관점에서의 재발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전이가 된 사람에서의 재발 이제 내성 진행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1차 치료제를 선택할 때 2차, 3차를 고려해서 약을 선택을 하는가 이제 이 질문으로 제가 이제 바꿔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치료하는 의사는 긴 호흡에서 다음 치료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1차 치료를 하고 2차 치료에 진입하는 환자가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치료의 높은 효과와 적은 부작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2달 뒤, 3달 뒤에 CT 찍었을 때 효과가 좋을 약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환자분들도 아프신 증상이 빨리 줄어들고 저하된 컨디션이 올라와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걸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비 부담 되게 큰 문제죠. 사실 뭐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을 적절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식은 좀 보험이 되는 쪽으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신약이나 기타 등등 해보고 싶은데 다른 길이 있겠냐 아니면은 제일 쉬운 거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팀 쪽에 제가 좀 상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의사 선생님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 길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학회나 내부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계속 나오는데 환자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까 부작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신경병증, 설사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런 용어가 있어요. 경제적인 독성. 그래서 환자가 이것 때문에 정말 집 팔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가
환자의 어떤 예를 들면 빈혈, 뭐 설사 같은 부작용으로 그 가게에 부담이 되는 거다라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좀 다른 질환도 같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좀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고 다른 지병, 나이가 많으면 지병이 있으세요. 대부분 고혈압, 당뇨가 있고요. 평균 연령이 80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70대 분이 오면 긴장했는데 요즘은 70대는 신경 안 씁니다. 80대도 초반은 그냥 봐요. 그래서 87세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연세가 좀 많으시구나라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치료하는 단계에서는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더 젊은 사람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지병이 너무 많은 분은 조금 고려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80대 같은 60대가 있으세요. 60대 같은 80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숫자는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얼마큼 활동도가 좋으시냐,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약을 적절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 다른 의견을 제안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 방향을 이미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 당연히 있으실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셨는지를 여쭙는 것부터가 사실은 오늘의 그 주제인 공유 의사결정에 좀 적합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방광암 약물 치료 중에 급여가 적용되는 종류는 뭐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옵션은 수술 후에 보조요법이라고 해서 재발의 확률을 낮춰주는 목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혹은 또 수술 전에 크기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있고요. 거기서 사용되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은 급여가 다 되고 있고 병기 기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재발되고 전이됐을 때 사용하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역시 보험이 되고, 2차 약제로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이 면역항암제가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번에서 6번 쓰고 유지요법으로 쓰는 그 바벤시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이제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일부의 환자가 아주 잘 들으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이상은 보험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잘 들어서 2년이 넘어가는 이후에는 중단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비로 더 내신다고 하면 뭐 내고 비급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사용하는 약으로 지금 현재 그 FGFR3라고 하는 표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퓨전 단백질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 요거는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요 검사를 해서 확인된 그 표적이 있는 환자분은 얼다피티닙이라고 하는 그 약제가 보험이 됩니다. 그 표적 항암제가 하나 있고, 사실 3차 이후의 표준 치료는 아직은 많지 않은데 일부 뭐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사실은 방광암에서 많이 하는 약들의 보험이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엠폴투맙, 파드셉이라고 하는 약은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니볼루맙을 1차에서 같이 쓰는 것도 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약들도 뭐 일부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원하는 치료 방향과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게 다를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저희가 관찰할 때는 대화를 잘 안 하세요. 상대가 원하는 게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진지하게 앉아서 물어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그 대화죠. 그 대화를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치료의 결정에서 내 몸에 대한 나의 치료는 나에게 권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신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어떤 치료를 받는다는 결국은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게 가장 제가 이제까지 봤던 사례 중에 탈이 없어요. 그 결정을 한
가족도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도 맞고 내 몸에 대한 나의 치료의 선택의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방광암 치료겠죠? 받으면서 지금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로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사실은 너무 달라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어떤 분들은 저 직장 복귀 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있나요? 다다음 달에 병가 이제 복귀 안 하면 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실제 진료실에서. 근데 저도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치료제가 들어가고 잘 견디는 사람, 아닌 사람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처음 시작하거나 약이 바뀔 때 처음에 그 한 사이클, 한 달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그때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보통 반복되거나 그게 너무 심하면 좀 다음엔 좀 줄여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제가 처음 시작되거나 바뀌었을 때를 한 달 정도 잘 보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컨디션이 유지되면 일을 하십시오. 좀 쉬는 게 좋은 것 같은 시기가 있으면 그때는 쉬십시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에 따라서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초기에 좀 겪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료 중 효과가 없는 것 같거나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때 다음 진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연락드려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다 개별적인 사례가 다를 거고 약의 특성과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느낌이 다른 게 있을 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면 두드려서 확인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항암제나 보조 약을 쓰고 나면 미열이 있어서 열이 나서 병원에 와야 되나요? 물어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애들 키울 때도 보면 열이 나는데 잘 먹고 잘 놀아. 그러면 이거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켜보죠. 해열제 한두 번 먹이고. 근데 열이 나는데 애가 원래 잘 놀던 애가 처지고 뭐 안 먹고 늘어져 있어. 그러면 뭔가 일이 났구나 하고 이때는 응급하게 병원에 가잖아요. 사실은 항암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원리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고 약간 원래 알던 건데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게 어떤 그런 기준들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뭔가 예전하게 다르게 확 처지고 밥도 잘 못 먹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진료 일정을 당기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